강대국의 전쟁터마다 불려나와 가장 먼저 총탄을 맞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버려진 민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3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졌음에도 세계 지도 어디에도 이들의 나라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으로 이란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이란 서부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다시 조용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죠. 수없이 이용당하고 수없이 버려졌지만 쿠르드족은 또다시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쿠르드의 비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상공을 가르는 전투기의 편대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관련 시설과 주요 군사 거점을 겨냥한 공습을 본격화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의 긴장은 다시 한 단계 끌어올려졌죠. 테헤란 일대의 긴장도 빠르게 높아졌고 이란은 연일 항전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폭격 소식보다 더 묘한 정보가 이란 서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국경과 맞닿은 자그로스 산맥 일대, 오랫동안 쿠르드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쿠르드계 무장 세력이 조용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겁니다. 어떤 조직이 어느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가디언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잇따라 미국 측과 쿠르드 세력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중동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죠. 미국은 이런 관측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이들이라면 이런 부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쿠르드를 필요에 따라 전장에 끌어쓴 뒤 상황이 바뀌면 거리를 둔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군 지상군이 이란 본토에 대규모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습만으로 이란 내부의 군사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늘 쿠르드라는 이름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란 역시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습으로 군사 인프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부 소수민족 문제까지 겹친다면 국경 서부는 곧바로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서부 국경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언제나 전쟁터엔 소문이 돌지만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그 소문이 예사롭지 않은 건 쿠르드라는 이름 뒤엔 늘 강대국의 배신이 따라붙어 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길래 이름만 나와도 중동이 술렁이는 걸까요?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아랍인, 튀르크인, 페르시아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민족 집단입니다. 추정 인구는 3천만에서 4천만 명에 이르지만 세계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름의 독립국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르드인들은 튀르키예 동남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 이란 서부에 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네 나라에 나뉘어 흩어져 있는 셈이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국경선이 이들을 서로 다른 국가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이들이 주로 살아온 곳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외부 세력이 쉽게 장악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은 오랜 세월 고유한 정체성과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들을 지켜준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든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쿠르드 거주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와 맞닿아 있고 중동의 안보와 물길이 겹치는 전략적 공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땅은 늘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리였고 쿠르드족은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가장 많은 쿠르드인이 사는 나라는 튀르키예이고 이라크와 이란에도 큰 규모의 쿠르드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에도 적지 않은 쿠르드 인구가 분포하지만 이 거대한 민족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국가는 끝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은 늘 어딘가에 존재하면서도 한 나라의 이름으로는 불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쟁이 터져도 자국민 보호를 요구할 정부가 없고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목소리를 낼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은 흔히 세계 최대의 무국적 민족으로 불립니다. 언어도 명절도 봄의 신년 축제 노르주도 함께 나누지만 여권에 찍힌 국적은 제각각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국경이 삶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민족이 왜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한 세기 전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 쿠르드인들은 제국 안에서 쿠르드어를 쓰며 지역 단위의 자치 관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존재 자체가 국제정치에서 지워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그 결과였습니다. 민족이 어디에 사는지보다 누가 자원을 쥐고 누가 길목을 장악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쿠르드인들에게도 잠깐 희망이 있었습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에 쿠르드 자치지역 설정과 조건이 맞으면 독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제조약에서 쿠르드인의 이름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터키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923년 로잔 조약이 세브르 체제를 밀어냈고 쿠르드 자치 약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모술 지역을 이라크에 묶어 석유 이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시리아를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쿠르드인들의 땅은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네 나라에 나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필요할 때 쿠르드를 약속 대상으로 삼았고 판이 바뀌자 그 약속을 지워버렸습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 몇 개가 한 민족을 네 나라에 가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쿠르드인들에게 남은 것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분할과 통제의 역사가 됐습니다. 국경이 그어진 뒤 네 나라의 정부가 쿠르드인에게 내민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정체성 말살의 칼날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가장 체계적으로 쿠르드 정체성을 지웠습니다. 공식 문서와 방송에서 쿠르드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됐고 대신 산악 터키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쿠르드어 사용, 노래, 책 출간, 심지어 자녀 이름까지 법으로 막았습니다. 존재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탄압이 물리적 학살로 번졌습니다. 1980년대 사담 후세인 정권은 안팔 작전으로 쿠르드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수천 개의 마을이 파괴됐고 1988년 3월 할라부자에는 화학무기가 투하됐습니다. 겨자가스와 신경가스가 마을을 뒤덮어 수천 명이 즉사했고 안팔 전체 희생자는 5천에서 1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1962년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수만 명의 쿠르드가 국적을 박탈당했습니다. 땅과 집은 있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투표권, 재산권, 공립학교 입학까지 막힌 유령 시민이 됐습니다. 이란도 쿠르드 자치 요구를 무력으로 눌렀습니다. 1946년 마하바드 공화국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란군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쿠르드 지도자 암살과 탄압이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네 나라, 네 방식으로 쿠르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에서 몸, 서류에서 정치까지. 목표는 같았습니다. 국경 안에서 쿠르드라는 존재가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역사를 겪었음에도 이들은 다시 전장에 불려나갑니다. 2014년 검은 깃발이 중동을 휩쓸었습니다. IS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하루 만에 점령하고 시리아 동부까지 장악하며 광대한 칼리프국을 선포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은 공습에는 나섰어도 지상군 파견은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피로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총알바지 자리에 쿠르드가 다시 섰습니다.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IS가 쿠르드 도시를 포위하자 쿠르드 민병대 YPG와 여성전사부대 YPJ가 가벼운 무장으로 맞섰습니다. 미군의 공중 지원이 있었지만 골목마다 IS 전투원과 맞서야 했던 건 쿠르드 전사들이었습니다. 4개월간의 시가전 끝에 코바니는 지켜졌고 이 전투가 IS의 팽창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동을 걸었습니다. 코바니 이후에도 IS와의 지상전 대부분을 쿠르드가 떠맡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정규군 페시메르가가, 시리아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최전선에 섰습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쿠르드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나가도 국제사회에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나 뒤탈이 없습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대리전사였던 겁니다. 쿠르드 측 집계로는 IS 전쟁에서 10,000명이 넘는 전사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 피로 IS의 칼리프국이 2019년 무너졌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 이 모든 걸 집어삼킬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트럼프가 갑작스레 시리아 철수를 선언합니다. 미군이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튀르키예 탱크가 국경을 넘어 쿠르드 마을들로 돌진합니다. 어제 IS와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던 쿠르드 전사들이 오늘은 나토 동맹국의 포격을 피해 산으로 도망칩니다. 이게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피로 전선을 지켰지만 평화 테이블엔 쿠르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용당하고 수없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이란 서부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뼛속까지 배신의 역사를 알면서도 왜 이들이 또 전장으로 향하려 할까요? 군사 외교 분석가들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정권의 군사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핵시설과 방공망 방어에 집중하느라 서부 국경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쿠르드 자치의 기회의 창입니다. 하지만 이 창은 오래 열리지 않을 겁니다. 공습이 멈추거나 이란 정권이 재정비하는 순간 닫힙니다. 그때 쿠르드에게 돌아올 건 과거보다 가혹한 보복입니다. 움직이면 불나방이 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이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는 미국 편에 서서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용당해 버려질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정권이 힘을 되찾는 순간 자치의 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피를 내야 하는 도박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쿠르드 지도부는 움직입니다. 하나는 한 세기 동안 자치를 요구할 순간이 손에 꼽힐 만큼 적다는 겁니다. 1991년 걸프전 후 이라크 북부 자치구가 생겼고 그 다음은 2012년 시리아 내전 때 로자바가 나왔습니다. 평시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전쟁 혼란에서만 잠깐 열리는 겁니다. 쿠르드에게 전장에 서는 건 계산이 아니라 생존 의본능입니다. 버려질 걸 알면서도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끝없이 반복될까요? 국제정치에서 한 세력의 생존을 가르는 것은 대의나 도덕이 아닙니다. 결국 길목입니다. 자원의 길목, 교역의 길목, 안보의 길목. 그 길목을 쥐고 있느냐 아니냐가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인권을 짓밟고 국제법을 어긴 세력이라도 길목을 틀어쥐고 있으면 협상의 상대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길목이 없으면 소모품으로 남기 쉽습니다. 이 공식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탈레반입니다. 인권 탄압, 여성 교육 금지, 소수민족 박해. 국제사회가 규탄해온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이 공간은 어느 강대국도 외면할 수 없는 안보의 길목이었죠. 결국 미국은 탈레반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2020년 도하 합의를 통해 사실상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쿠르드를 여기에 나란히 놓으면 대비는 더욱 잔인해집니다. 쿠르드 전사들은 IS와의 전쟁에서 10,000명이 넘는 희생을 치르며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탈레반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강대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통제권입니다. 쿠르드의 거주지는 네 나라에 걸쳐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원이나 교역로를 독자적으로 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는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었던 드문 예외였습니다. 이곳은 이라크 전체 석유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묻혀있는 핵심 유전지대입니다. 2014년 IS가 밀려오자 이라크 정규군은 자리를 버렸고 그 공백을 쿠르드 페시메르가가 메웠습니다. 그 결과 키르쿠크의 유전은 사실상 쿠르드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유지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쿠르드가 처음으로 자원의 길목을 손에 넣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 이라크 중앙정부가 군을 투입해 키르쿠크를 탈환했고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쿠르드가 독자적인 자원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제정치는 단순합니다. 길목을 쥔 자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협상의 자리를 얻습니다. 피를 흘린 자는 길목이 없으면 끝내 테이블에서 밀려납니다. 도덕적 정당성이나 전장에서의 헌신은 지정학적 가치 앞에서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쓸모있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것이죠. 쿠르드의 비극이 한 세기 넘게 반복되어 온 구조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필요할 때는 선봉에 세우고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지웁니다. 쿠르드를 둘러싼 역사는 이 몰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아왔습니다. 이 반복의 고리를 과연 끊어낼 방법은 있는 걸까요? 한 세기에 걸친 쿠르드의 역사를 꿰뚫는 패턴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의 약속이 불과 3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도, IS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직후 동맹국의 포격을 맞았을 때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란 서부에서 또다시 그 고리가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쿠르드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설계 자체가 국가 없는 민족의 희생을 얼마든지 소모할 수 있도록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은 대리전이 필요할 때는 파트너를 찾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약속을 지우는데 거의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항의할 대표도, 국제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주체도, 약속의 이행을 강제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쿠르드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정부는 불완전 하나마 30년 넘게 자치의 실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로자바 역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 애써왔습니다.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직 먼 길이지만 자치의 씨앗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실험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결국 자원과 길목이라는 냉혹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성의 문까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쿠르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모든 약소국과 국가 없는 민족이 함께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력이 곧 발언권이 되고 전략적 가치가 곧 생존권이 되는 세계. 지정학적 가치 없이 도덕적 정당성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 이것이 쿠르드의 지난 한 세기가 남기는 가장 불편한 교훈입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 또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동맹의 약속이 언제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쿠르드의 역사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쿠르드라면 강대국의 계산이 지배하는 판 위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